(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35년간 긴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다려온 해방이었지만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한반도는 곧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소련군과 미군이 한반도로 진주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독립운동, 능동적인 어떤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주체성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미군정 치하, 소련군의 치하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통치하는 미 군정기가 시작되죠. 만약에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쳐 광복을 맞았다면 이 군정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힘이 없었던 남쪽에는 결국 미군이 들어와 미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미 군정기 때 기회를 포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습니다. 8월 15일 날 해방되고 이승만은 10월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백범 세력은 11월에 한국에서 오고, 물론 다 두 정치 세력 모두 미국이 제공하는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거리를 보면은 이미지 정부가 있었던 중경이 가장 가깝죠. 태평양 건너 미국보다는. 그런데 미 군정은 태평양에 있었던 이승만을 먼저 태워서 보내준 거죠. 이것은 뭐 미 군정에 누구를 밀겠다고 하는 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미국의 세력도 많지 않고 국내 지지 기반이 없었던 노인네 하나인데 영어를 잘하는 거잖아. 미국의 기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 간택을 받고 하다 보면 남한 내에 있는 이들 중에서 미국 이해관계를 극단적으로 지지하거나 이승만을 동의할 수 있는 세력은 친일파뿐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친일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국내에 기반이 없던 그로서는 일제강점기부터 부와 권력을 거머쥔 친일 세력 기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국내에 지지 기반이 없었지만 영어를 잘하는 이승만은 기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 간택을 받게 됩니다. 남한 내에 있는 이들 중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극단적으로 지지하거나 이승만을 동의할 세력은 친일파뿐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러한 친일파 세력을 처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일제에 부역한 친일, 아니 매국 세력조차 처단하기 어려웠던 거죠. 기본적으로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대한반도, 대동아시아 전략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승만이 집권을 하게 됐고, 그렇지만 이승만은 1925년도 임시정부에서 탄핵이 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정치 세력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에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일부 있을지 몰라도 하와이 중심으로 한,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을 새로운 정치 그룹을, 후원자 그룹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친일 세력과 손잡게 했던 원인, 그것이 한반도의 친일파 정착 안 되게 있는 근본적인 원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승만은 미국에서 유학한 친미 성향이었습니다. 친일 세력은 그동안 큰 제재 없이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부와 권력을 승계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이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초기부터 시작해 뉴라이트가 본격 등장했습니다. 2001년 김대중 임기 말기부터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뉴라이트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생겨났고, 2005년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시작으로 어버이연합과 같은 단체가 생겨납니다. 이후 뉴라이트는 이명박 때 더 번성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자체가 뉴라이트 정권, 뉴라이트 사관으로 불리게 됩니다. 뉴라이트 사관 출신들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도록 적극 도왔습니다. 뒤를 이은 박근혜 때 뉴라이트는 더 득세했습니다. 이때 뉴라이트는 종교계까지 파고듭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대단히 이제 급속하게 확대된 것이 인터넷과 인터넷 쇼핑이에요. 시장 공간이 커지는 과정이었고요. 교회의 크기도 엄청나게 커졌지만 대형마트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의 시장과 접촉하는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현재는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어요. 매일 시장과 접촉해요. 이기심을 조장하는 공간은 계속 커지는데 이타심을 권장하던 시설 자체는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나 이런 종교 시설들조차 시장에 흡수가 돼버려요. 시장 논리에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전부 저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극우화되는 기독교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과대 해석을 해서 언론이 자꾸 조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를 위해 일한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안중근 선생을 시작으로 사회주의자 이동휘 선생, 여운형 선생, 북반도의 김야견 선생 등이 있습니다. 또한
또한 조선 총독부 충독으로 부임했었던 강우규,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관관 운동주까지. 그렇지만 뉴라이트는 전방위로 퍼져갑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안병직, 이영훈, 이의연, 김남면, 주익종, 박효종 등 4개 인물들입니다. 전부 서울대 교수 출신들이죠. 이들이 집필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는 일본은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다. 강제동원, 위안부는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낙성대 연구소라는 곳에서 식민지배의 지적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조선 총독부의 통계 연보를 주자료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사관학자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비유하자면 일본이 우리를 정말 근대화시킬 마음이 생겼다면 그냥 식민지를 벗어나게 해주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식민지를 통치를 하겠어요.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도둑질 하려고 담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 담을 넘기 위해서 도둑이 사다리 가져왔어요. 사다리를 타고 넘어와서 도둑질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놓고 갔어요. 최신식 사다리를. 그게 이제 그들이 깐 이제 신장로와 이제 철도인데 사다리 놓고 왔지 않냐. 우리 집에 없는 사다리를 도둑이 놓고 왔지 않냐. 일일이 쓰기 어려울 정도로 뉴라이트 사관으로 의식된 인사들은 많습니다. 그럼 뉴라이트가 대체 무엇일까? 뉴라이트는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여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라이트의 반대말은 뭘까요? 올드라이트. 올드라이트인데 우리나라에는 올드라이트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뉴라이트만 지금 남아있죠. 왜 뉴라이트가 됐을까? 1987년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한국에서 자칭, 사실 보수라는 말도 안 썼어요.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군사 독재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우리 역사 발전의 주역이라고 주장했고, 근데 세상에는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가 이제 판을 쳤죠. 그 시절에는 이제 세상을 어떻게 나눴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양심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 반정부 운동은 양심에 기초하는 편이고, 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 자체와 그 정권을 지지하고 거기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비양심 세력이었던 것이죠. 대립구도가 양심 대 비양심이었어요. 그래서 87년 결국은 이제 양심 세력이 승리를 한 거죠. 형식적으로는 부분적인 승리를 하고 이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어요. 근데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던 88년을 전후해서 세계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소련 동유럽 소외주의가 통째로 붕괴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가 만들어지죠. 80년대 그 민주운동 과정에서 양심 세력 중에 일부가 워낙 좀 상황이 척박하고 이른바 군사통제 정권 시절에 오죽했어요. 우리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만 알고 있지만 그 밖에도 수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있어요. 척박한 상황에서 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일부가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들죠. 근데 이 사회주의 사상이 87년 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두 계열은 아니에요. 그걸 이제 NLPD라고 그래요. 이른바 NL이라고 그러는 것은 군사독재가 중단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신식민지 정책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을 먼저 끊어내는 것이 민주화의 지름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민족 개방을 앞세운다고 해서 민족 NL 계열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영향력이 강하긴 하지만 그보다도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이미 이제 독점 자본주의가 이제 이르렀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자본의 노동 정체가 가장 더 심각한 문제다. 노동자, 농민들 이렇게 좀 어려운 민중들이 중심이 돼서
민주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 저는 민중민주주의 이걸 주장하는 그 PD라고 그랬어요. 사회주의의 붕괴는 1차적으로 소련식 사회주의나 동유럽식 사회주의에 대해 생각을 가졌던 PD 계열을 몰락시킵니다. 이렇게 사회주의가 몰락한 반면에 반미를 중심으로 했던 세력은 북한의 반미 기조와 손을 잡아야 하며 민족이 힘을 합쳐서 미국을 몰아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로써 주사파라고 부르는 세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 일부가 앞서 말했듯 북한의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북한과 우리가 손을 잡고 미국을 몰아내야 된다는 과격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한총련, 전대협과 같은 학생운동의 주력을 이들 세력이 그대로 남아 형성을 하게 됩니다. 90년대부터 이제 한국 사회 내에 이른바 사상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좀 과격한 학생운동권은 NL 계열이 주도하고 또 시민사회에서는 그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이제 노태우 정권이 군사독재 후예임으로써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고 또 김영삼 정권도 사실은 이제 김영삼 본인도 민주화 운동을 했었지만 또 민주적 정치인이었지만 노태우와 상당 합당을 함으로써 그런 좀 정당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군사독재 잔재 세력들에게 이제 면죄부를 주었다고 하는 비판 의식들이 좀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이제 이런 군사독재 잔재 청산운동이 한 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반미자주화 운동을 또 한 축으로 하는 그런 흐름이 90년대까지 계속됐죠. 그러다가 90년대 말에 이제 굉장히 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냐면 첫 번째는 96년도에 북한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면서 북한 체제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바라봤던 주사파들이 그 현상을 보면서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을 너무 심하게 차린 게 좀 문제지만 그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주사파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거 전향을 해요. 북한의 그 참혹한 현상을 보고 저 체제가 사람을 살리는 체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뭐 북한 주체 사상 보급 운동 이런 걸 벌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북한 인권 운동가로 전신을 하는 거죠. 북한 인권을 위해서는 뭐가 먼저냐, 김일성 정권 타도가 먼저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이제 하나의 변화의 계기예요. 이 사람들 1998년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시대전환이라는 작품을 나왔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제 전 주사파였던 학생운동 수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전까지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완전히 돌변해서 북한을 가장 이제 먼저 북한 정권을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김대중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전쟁 위협도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김일성 정권 사실 이제 속셈은 그거죠. 몰락시키는 방법론이에요. 자본주의를 침투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이제 북한을 옥죄어서 북한 주민들이 참지 못하고 빈곤을 견디지 못하고 혁명에 나서게 하는가. 이 두 가지 방법론 사이에서 이제 방법론이 갈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북한을 둘러싼 이른바 구주사파 정향자들의 김대중 정부에 대한 반대. 그게 이제 하나였어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반대하면서 그 반대하는 세력들을 묶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는 주사파였는데 그 이전에 이른바 그전까지 당명을 놓고 보자면 민자당, 신한공당, 한나라당 이 세력들하고 손을 잡는 거죠. 손을 잡으면서 김대중 햇볕 정책 반대가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였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른바 정치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좀 사상적 변화, 학문적 영역에서는 좀 더 좀 일찍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대략 80년대 말 소련이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선언한 86년, 그때부터 소련은 사실상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체제부터 그리고 그에 앞서서 약 83년 이 무렵부터는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레이거노믹스 및 대처리즘에서 신자유주의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하나의 경제사조처럼 여겨집니다. 저는 그 누이라이트가 이 땅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올해로 3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1994년인데 1994년 7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냐면 YS와 김일성이 남북대 회담을 할 뻔했어요. 그것이 엄청난 그 사건이죠, 우리 민족사에. 그런데 어쨌든 YS는 남북회담을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큰 성과로
추진했었고, 그래서 통일주의자인 한한상을 부총리로, 통일부총리로 임명하면서, 그다음에 그 청와대 내에서는 김정남 수석을 임명하면서 꾸준하게 남북대화를 추진했죠. 그런데 이것이 알려지자 93년도 말부터 반공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94년도 시점에서 남북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치적 대사건이거든요. 민족사적 사건인데, 여기에 가장 긴장했던 세력이 반공주의 세력입니다. 반공주의 세력의 근본은 남북 분단이거든요.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분단의 찌꺼기를 먹고 사는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94년 말부터 꾸준하게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그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핵심이 바로 이철승이 등장합니다. 이철승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제야 우익이다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94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4년 6월 30일 날, 그때 시점에도 남북회담에 20일 앞장 남겨놓은 그 시점인데, 그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호텔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아주 그 거물급들, 그 당시에 30년 기준으로 자유당의 핵심들, 윤치영이라든지 신도환이라든지 자유당의 핵심들이 모여있고, 그다음에 반공주의 세력, 반공주의 목사, 이런 사람들이 총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국농단이거든요. 그래서 우파들, 자칭 우파들의 결집이 그때 이루어지는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다행히 김일성이 급수하죠. 김일성이 급수하는 바람에 본인들이 꿈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계속 이 분단이. 그렇지만 긴장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YS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15년 동안 꾸준하게 남북 문제 화해를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긴장할 걸 놓지 않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첫 번째는 반공 우파가 중심이 됐고, 1995년 광복 50년이 되었을 때, 이때 처음으로 건국이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조선일보에 의해서였습니다. 일명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였으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조차도 이승만을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호명됩니다. 그때부터 뉴라이트가 이승만을 중심으로 건국이라는 새로운 어젠다와 새로운 이데올로기 발명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반공주의 정치 세력, 두 번째는 수구 언론, 조선일보를 주는 수구 언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합한 게 학자들이 결합합니다. 역사관이 바뀌어요. 역사관을 바꿔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이 경제학계는 주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연구를 하던 사람들인데, 유물론이에요. 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증대가 곧 역사 발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확대 발전이 곧 역사 발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일제강점기가 뭘로 보이냐면, 시장이 확대 발전된 시기로 보여요. 무슨 뭐 민족 간의 차별과 억압과 뭐 탄압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다. 물자 스탈린의 시기가 아니라 전부 시장 관계에 의해서 그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탈이라고 부르는 거를 걔들은 수출입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됨으로써 한국이 성장했기 때문에 친일파가 한국의 무슨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을 성장시킨 주역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제 식민 지배에 동조하는 그런 입장을 펼친 학자들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945년은 해방이 아니라고 하고 1948년은 건국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과 김구 선생 두 분을 모두 건국의 아버지로 인정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저도 뚜껑 안 열리겠습니까?